프롤로그. 죽음을 앞두고 새롭게 열린 세상.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삶을 파멸로 몰아간 사건이 있었다. 턱이 벌어지지 않아 밥도 먹기 힘든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결국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로 했다. 건강의 악화는 단지 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보이는 현상은 단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 밑단을 이루고 있는 삶의 내용과 관련한 총체적 문제이다. 사건의 발단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회사 근처 병원에 치아 교정을 하러 갔다. 치과에서는 몇 번의 실패 후에 교정 장치를 부착했고 그 과정에서 치아 하나가 상하게 되었다. 상태는 더 안 좋아졌고 결국 신경치료를 했지만 그 후에도 통증은 계속되어 결국 교정을 중단하게 되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고 점점 더 커졌다. 그 상태가 길어지면서 나중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마음을 짓눌렀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이리 힘들게 고통을 겪어야 하나.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의료진에 대한 원망과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에 괴로웠다. 회사에서도 화가 나고 짜증이 많아지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더 이상 남들에게 내 상태를 숨길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일단 숨기고 보자는 생각으로 순식간에 서울 일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왔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었다. 제주도의 자연과 명상, 쉼이 나에게 위로를 주었다. 그러다가도 인생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멈춰버린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원망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다. 설상가상으로 턱에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욱더 나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원래 종교나 명상, 마음 공부에 관심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숙했던 그것들을 다시 붙잡기 시작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은 명상에 더욱 집중하게 했고 그럴 때면 조금 나아졌다. 다시 통증이 시작되면 고통의 괴물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다. 새로운 일도 시작할 수 없었고 인생도 계획할 수 없었다. 이 상태로 무슨 미래가 있단 말인가. 고통 속에서 자조 섞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숨어버린 지 3년째, 살고자 하는 사투를 끝내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망쳐버린 인생을 이제 끝내는 게 낫겠다 싶었다. 원망도 미움도 희망도 다 내려놓고 쉬어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최대한 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웃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 번개탄을 사서 차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여름이 막 시작하던 그때 나는 유언장을 쓰고 그렇게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록 잔디와 허브향으로 가득한 제주집 마당을 걸어 나갔다. 몇 년을 함께한 집과 나를 보고 꼬리치던 강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던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나의 몸뿐 아니라 마음마저 통째로 나란 것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만 남았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이 되어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눈물과 함께 처음 느껴보는 벅찬 사랑이 내 안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한 사람들과 세상을 원망하고
망쳐버린 내 인생을 저주하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곳에는 충만한 사랑이 있었다. 내가 통째로 사라져버린 그 순간 이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원망하고 미워한 사람들, 나 자신과 인생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언가 강력한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힘에 의해서 순식간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서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그것은 슬픔이나 한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는 전체구나, 사랑 자체구나, 모두가 다 나였구나. 내 삶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 사건 이후로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한동안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기쁨은 떠나질 않았고 사랑은 여전히 넘쳐났다.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다. 그리고 거의 한 달 동안 내 몸이 나인지 헷갈렸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나로 느껴졌다. 얼마 후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지만 나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었다.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자주 물어본다. 그럼 턱은 다 나았나요? 그래서 병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한다. 통증은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그래서 병원도 한참 후에야 찾게 되었다. 나에게 찾아온 변화와 기쁨에 취해 한동안 어리둥절했고 그것을 파악하느라 통증을 잠시 잊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병원도 겁나지 않았다. 다 잘 될 것이라는 이유 모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에 전문 병원을 찾아서 상담받고 좋은 병원과 선생님을 만나 치료를 받게 되고 감사하게도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거의 4년간 몸과 마음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삶을 포기할 만큼 힘든 고통이었다. 그런데 깨어서 보니 사실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방법. 생각을 떠오르지 않게 하거나 내가 원하는 생각만 하도록 통제할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의 속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의 작용은 수천 수만 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 같은 것입니다. 유전적, 환경적, 기타 요인으로 인해 만들어진 자동화된 시스템 같은 것이죠. 외부의 자극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조건 반사적입니다. 예를 들어 밤의 풀숲에서 사사삭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노루가 그 소리를 듣는다면 누가 나를 잡으러 왔나? 위험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호랑이가 그 소리를 듣는다면 사냥감인가 보군. 얼른 쫓아가야지 할 것입니다. 노루나 호랑이에게 조건 반사적인 시스템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수천만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의 조건화된 모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유럽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 사람의 DNA에는 그들만의 고유한 기억과 정보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한,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죠. 개인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도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나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확립되기 이전에 경험한 것들은 그냥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관계나 생활 환경 등 여러 요소가 그러한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의 시스템은 벨이 울리면 침이 나오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나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떠드는 것을 나와 동일시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죠. 우리 부모와 조상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당연시되고 삶의 패턴으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머릿속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화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믿을 필요도 없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믿고 안 믿고는 나의 선택이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머릿속에 거짓 생각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자유로워질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의 제잘거림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정을 지켜봄으로써 나와 분리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의 의식은 생각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계속 그러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껌처럼 딱 붙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한 생각과의 동일시로 인해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생각 사이에 틈을 만들어 이 둘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틈을 만드는 과정이 명상이고 수행입니다. 틈을 만드는 수행에서 내가 할 일은 그것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서 깨어남으로 들어가게 하는 연금술입니다. 지켜보는 것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걸까요? 괴롭다는 것은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싫고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고 더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족하게 되고 두렵고 우울한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제잘거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로 인해 감정이 일어납니다. 불안, 초조함, 두려움, 분노, 원망 등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때 지켜보기를 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지켜봅니다. 본다는 말은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하는 말을 지켜보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도 관찰합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을 지켜봅니다. 감정을 지켜볼 때는 두려움, 분노 등이 일어날 때 나의 몸 안의 느낌을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근육의 수축, 몸의 떨림, 심장의 두근거림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몸 안의 에너지를 느껴봅니다. 몸 전체를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생각과 감정을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놓치지 말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리하게 지켜보기만 할 뿐 그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판단하다 보면 문제와 갈등이 증폭됩니다. 고통 속으로 더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고 그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세요. 나의 주의력을 집중하고 그 상태에 머무르세요. 지켜보는 힘이 점점 강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빛으로 비추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 빛을 더 강하게
더 밝게 만들어 보세요. 지켜보는 힘이 강해질 때 내가 지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겪는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생각, 감정,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무의식적인 저항을 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합니다. 마주보고 더 예리하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내가 마주하게 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내맡기고 내려놓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좋고 싫음을 내려놓으세요, 내맡기세요 라고 하면 그건 체념 아닌가요? 라는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체념은 될 대로 되라이고 내맡김은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삶에게 맡길 때 모든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입니다. 체념은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난 틀렸어 라는 포기입니다. 내맡김은 삶이 나를 더 잘 이끌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내려놓음이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현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때 마음은 계속 불편하고 짜증이 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싶지 않고 그것이 빨리 지나가거나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빨리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고통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눈앞의 현실들, 이것만 빨리 해결됐으면, 이것만 없어졌으면, 저 사람만 안 봤으면 하는 것들을 먼저 존중해 보세요. 내가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들을 부정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삶이 내게 준 것들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을 먼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현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것이 가진 권리입니다. 그것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들이 있어야 할 만큼 있도록 내 마음에서 허용할 때 우리는 현실과의 다툼을 멈추게 됩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괴롭다, 직장이 없어서 괴롭다 라는 자리에서 몸이 아파도 괜찮다, 직장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고가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몸이 아파도 직장이 없어도 실현당해도 괜찮다는데 에고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에고가 조용해지면 나는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통증은 있지만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에 대한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삶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과 어떤 대상에 대한 호불호를 버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좋고 싫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에고로서의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에고라는 녀석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지 자신이 다 알고 있으며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다는 착각 속에 빠진 것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살펴봐도 내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고 또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을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옹지마 이야기에서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 다리가 부러졌을 때 마을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고 노인을 안쓰럽게 여겼지만 오랑캐가 쳐들어와 징집령이 내려져 노인의 아들은 징집에서 제외되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마을 사람들은 우리들의 에고와 같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좋고 싫음을 판단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모릅니다가 맞는 것입니다. 생각이 시끄럽게 떠들어댈 때 생각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진짜 아니? 네가 맞는다고 확신해? 너는 몰라. 잘 틀리잖아. 그렇지 않니? 이라고요. 현실에 대한 거부와 좋고 싫음을 내려놓은 후에는 내맡김이 있어야 포기와 달라집니다. 내려놓은 후에 우리의 마음은 다시 금방 불안해집니다. 판단하지 말고 현실을 존중하자고 했지만 찜찜함이 남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잘못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맡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맡김은 삶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불러도 좋고 종교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또는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주라고 해도 좋고 참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삶이라고 하면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삶은 살아있는 에너지이고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싹이 나고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듯이 이 우주 전체는 보이지 않지만 완전한 지혜와 전능한 힘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며 살아있는 지혜와 에너지인 삶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삶이 다스리는 현실이기에 거기에 맞서지 않겠다고 뜻대로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입니다. 내맡김으로 나는 삶이 주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려놓고 내맡길 때 에고는 조용해집니다. 존재로서 고요하기 시작하면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귀로 무슨 소리가 들려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생겨나고 모든 것이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려놓고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쉴 수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거슬러서 가는 배는 힘듭니다. 매번 좌초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하지만 삶이라는 베테랑 선장에게 내 배의 키를 맡기고 나면 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함 속에서 항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내맡김을 시작할 때 어려운 것은 삶에 대한 신뢰가 아주 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날 때마다 내려놓고 내맡기는 연습을 하면 점점 그것이 쉬워집니다. 해보니까 되고 그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처음 보는 친구를 신뢰하는 것은 어렵지만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면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용기를 내어서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예상치 못한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고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익사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나를 건져낸 것은 삶이었습니다. 삶은 내 생각과 달리 내 인생이 절망적이거나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위한 귀중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과 내가 하는 것보다 삶이 하도록 두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삶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에고가 여전히 시끄럽게 떠들 때가 있지만 그것은 철없는 에고의 생각일 뿐이고 나는 그 무엇보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에게 나를 맡깁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걱정이나 근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것보다 삶이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임과 내려놓음은 내맡김이 있을 때 완성됩니다. 일상을 즐겁게 하는 현존의 힘. 섬에 사는 저는 가끔 육지에 볼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탑니다. 하루는 비행기 앞좌석에 꽂혀 있는 책자들을 뒤적이다가 한 여행 작가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콕에 한 달 계획으로 여행을 갔다가 그곳 사람들과 도시의 분위기가 좋아서 7년째 머무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가는 가끔 잡지 등에 기고하는 글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평소 자신의 통장 잔고는 200만 원 남짓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쓴 글은 방콕 사람들의 순수함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의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었는데 그중 제 눈길을 끄는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커피를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는 작가가 어쩌다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기쁨을 이야기한 부분이었습니다. 가난할 때의 커피 한 잔은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와는 그것이 주는 기쁨이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끔 마실 수 있는 커피를 한 모금 한 모금 온몸으로 느끼며 즐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작가는 커피를 마실 때 그 맛에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맛을 느끼는 기쁨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그의 경우는 커피를 마음껏 사 먹을 수 없는 가난이라는 외부적인 조건으로 인해 현존의 상태로 들어감으로써 현존의 기쁨이 극대화된 것이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커피나 차 등을 마시곤 합니다. 저도 커피를 즐기는 편인데 일하거나 책을 보면서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실 때 그 맛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감동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위의 여행 작가처럼 현존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쁜 옷이나 좋은 와인을 특별한 날을 위해서 아껴둘 수 있는 적당한 절제와 현존하는 법을 안다면 부자여도 충분히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현존에 머무르게 되면 내 주위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 알아차림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생각 속에서만 살거나 자신의 걱정거리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위에 대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걸을 때도 차에 치이지 않을 정도의 알아차림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할 때 알던 한 거래처 사장님은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식사할 때도 자신이 이야기할 때가 아니면 계속 자신의 사업 걱정만 하느라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 상대도 듣는 이가 내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분이 상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장님 자신 또한 항상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면서 한시도 현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높지 않으리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은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쓸데없고 부정적이고 의미 없는 반복적인 것들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한 말을 곱씹는 등 불필요하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평소에 별일이 없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생각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항상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느낍니다.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놓아버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것에 내 의식을 온전히 주어도 됩니다. 현존하는 동안 우리는 안전합니다. 현존하지 못하는 마음의 습관을 놓아버리면
현존이 주는 새로운 기쁨을 알게 됩니다. 내 의식이 지금 여기에 머무를 때 나는 참나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나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나의 본성인 평온함, 고요함, 기쁨, 희열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존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현존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한 좋은 방편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내 의식을 주는 것입니다. 위의 여행 작가처럼 커피의 맛에 온전히 집중하거나 샤워할 때 물이 피부에 닿는 촉감에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의 선율에 집중하거나 산책길에 보이는 나무와 풀과 새들에게 나의 관심을 오롯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현존에 머무는 상태가 많을수록 우리는 생각을 덜하게 되고 주위의 상황에 대해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말이나 감정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관심은 상대에 대한 이해와 애정의 바탕이 되어 가족과 친구 관계에 좋은 영향을 가져옵니다. 매일 보는 남편이나 아내일지라도 만약 내일부터 영원히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이나 먹고 있는 음식을 대할 때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온전히 나의 관심을 준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는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여행 작가처럼 커피 한 잔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경험하는 유일한 삶이고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에 온전히 그것을 즐기는 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생각보다 자주 겪기도 해요. 그때마다 괴로움의 늪에 빠진다면 우리의 삶 자체는 불행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불행이 찾아왔을 때도 삶을 잘 살펴보면 다른 것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행만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보고 있으면 불행에만 빠지게 됩니다. 가난할 때도 병에 걸렸을 때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병에 걸렸다고 해서 방에 누워서 나는 병자다 라고 생각하며 천장만 바라보고 있지 마세요. 더 우울해지기만 합니다. 제가 몸이 아팠을 때도 항상 아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보거나 예쁜 숲길을 걸을 때 마음이 순간적으로 평온을 찾고 행복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래봤자 나는 몸이 건강하지 못한 걸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병자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행복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계획하려고 하다가도 아픈 게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봤자 소용이 없어. 나는 이미 틀렸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자신을 병자라는 틀에 가두고 삶은 멈추었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할 권리, 삶을 살아갈 권리를 스스로 빼앗아 버린 것이죠. 나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불행해. 병이 다 나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래야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될 거야. 라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병이 여러분에게 잠시 머물러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병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병자보다 큰 존재입니다. 초점을 병에 맞추지 말고 삶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원 초등학교에 루푸스 병에 걸린 학생이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입원해야 해서 학교와 학원을 수시로 빠집니다. 병 때문에 자주 얼굴이 붓는데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아이들이 뚱뚱하다고 놀리기도 하지만 꿋꿋이 학원을 나오는 학생입니다. 한 번은 학생의 어머님과 상담할 때 아이가 학원 다니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힘들면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어머니가 얘기해도 아이는 영어가 재밌다고 하며
학원을 계속 가겠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영어 숙제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또래 아이들이면 창피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만둘 법도 한데 그 학생은 씩씩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이 참 대단한 것 같고 어리지만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병자는 병자대로 완벽합니다. 물론 몸의 상태와 삶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겠지만 나의 행복을, 나의 인생을 완쾌 이후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영성가인 바이런 케이티는 한때 눈의 병으로 인해 시력을 거의 상실해서 강의를 다닐 때 계단에서 여러 번 굴러 떨어지기도 했지만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쁨의 수천 가지 이름이라는 책을 집필할 때 그녀는 각막 이식 수술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쁨의 수천 가지 이름이라는 책이 탄생했습니다. 이렇듯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행복해지세요. 나는 병이 있어서 행복할 수 없어 라는 생각에 속지 마세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 라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자나 가난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하나의 조건일 뿐입니다. 생각에 속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지금 바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병을 없애야겠다고 발버둥을 치거나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것에 먼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밖에 보이는 푸른 나무에 눈길을 주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기도 하고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들을 허락해 보세요.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아이들에게 소소한 것을 챙겨주면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보세요. 문제에만 가 있는 나의 관심을 삶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고 할 수 있는 만큼 가족들을 돌보고 시험 공부를 하고 연애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건 나 자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프고 우울하게 만드는 나 스스로의 수많은 생각들,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집착, 욕심 같은 것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지고 행복한 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학업이며 사업이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마와 마주하게 되면서 깊은 고통에서 깨어남을 경험하고 참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소란스럽고 복잡한 외부 자극에 끌려가지 않고 내면을 따르는 삶을 통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짧고 간결하며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책을 읽고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 같습니다. 대단한 깨달음이나 진리를 얻을 수 있다면야 더욱 좋겠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봄날의 햇살처럼 적당히 따뜻하게 느껴진다면 더 바랄 게 있을까요? 오늘의 책 명상과 함께하는 삶, 책의 일부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평화로운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